이번 주에 핫했던 종목들 뭐가 있는지 쭉 복기를 해보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 이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기업들 하나씩 좀 풀어주실까요? 네, 먼저 국내 스크린 골프 1위 업체죠. 골프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골프존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골프존의 주가는 올해 2월만 하더라도 6만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골프존의 주가는 14만 3,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1월 6만 8,400원의 주가로 시작을 해서 14만 원을 넘겼으니 올해만 주가가 100% 넘게 올랐습니다. 기존의 사상 최고가인 16만 원대와도 멀지 않은 수준입니다. 골프존의 주가 상승은 국내 골프 인구의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내 골프 인구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637만 명에 달합니다. 9년간 연평균 11% 성장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여가 시간이 늘면서 2030 세대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골프 인구가 대부분 40대 이상 남성이었다면 이제는 젊은 층에서도 골프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골프 인구 증가는 곧 골프존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달부터는 스크린 골프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골프존.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뭐 골프를 치고 있는 인원 자체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닐까 싶은데 김 기자 골프 잘 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 이제 막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골린이고요. 매니저 혹시 골프 치시나요?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저희 와이프가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저희가 여쭤봤을 때 골프를 어쨌거나 다 한 번씩은 치시는 그런 흐름이 이제 진짜 도달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도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골프존 요즘 되게 잘 나간다고 봐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골프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봤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이제 골프존은 지금 이게 그 구조적인 성장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는 이런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 여기가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골프존이 이제 중국 그 진출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까지 만약에 이제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좀 상당히 갈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거는 이제 불확실성이니까 일단 밀어놓고요.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차트가 보시면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지금 올라가는 추세 자체가 상당히 좀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골프존의 성장이 어디서 멈출지 아직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종목이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신규 진입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면 이 골프존의 이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줄어드는 축소되는 이런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좀 더 보유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아까 월봉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고점이 16만 1,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러한 업황이라면 골프존은 이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뭐 상단이 막혀 있진 않다. 더 열려 있긴 하지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골프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기업도 궁금한데요. 네, 배터리 3사 가운데 한 곳이죠. SK이노베이션이 어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제만 주가가 8.8% 급락했습니다. 이 주가 급락의 배경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분사 검토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어제 오전 여의도 콜레도 호텔에서 SK이노베이션 스토리데이 행사에서 이 같은 배터리 사업 분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분할하면 SK이노베이션은 순수 지주회사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업은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고민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핵심 사업인 배터리, 석유 사업 부문을 분사하고 지주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LG화학이 유사한 결정을 한 바 있는데요. LG화학도 지난해 9월 배터리 부문 물적 분할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주가가 올랐고
분사 이전 주가를 약 2달 정도 만에 회복했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의 분사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LG화학과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한 것이지만 이 SK이노베이션은 주요 사업부를 모두 분할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주사는 통상 사업회사보다 주가 할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K이노베이션 어제 사실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네. 저희가 시장 훑어보면서 매니저님이랑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네. 어렵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모멘텀 때문에 성장주로도 분류가 되기도 하고 또 본업인 네. 석유화학 쪽도 묶여있기 때문에 참 각광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되는 기업입니다. 이 배터리 사업 분할 이슈 어제 주가 밀렸다가 오늘은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듯 보이더니 힘이 또 약간 빠지거든요. 네. SK이노베이션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시각에서 한번 이거를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SK이노베이션이 어제 이제 검토 소식이 나왔을 때 외국인이 한 3,455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 1,438억 정도 약간 이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전에 뭐 삼성생명이 뭐 삼성전자 지분, 요런 관계보다는 가장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에코플로가 이전에 이제 에코플로 BM이 같이 있었다가 핵심 사업부를 띄어서 상장을 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승인더가 이제 핵심 사업부를 분할시켰다가 다시 그거를 상장시키는 이런 형태였고, 그다음에 네페스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을 네페스 아크하고 나웰 이렇게 분리시켰고, 아크는 이제 상장시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지금 현재 하시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핵심 사업부를 계속 분할을 시켜가지고 상장시키면서 좀 주가를 좀 올리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제 이제 반응이 나왔던 거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에코플로도 에코플로 BM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에코플로 BM도 나름 자기 독자적으로 가치 갖고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중으로 계산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되게 민감한 투자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단은 어제 좀 매물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변화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좋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 배터리 사업 자체가 워낙 큰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 어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한번 흔들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 분할하고 그다음에 상장시키기까지 어떤 시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일단은 이전에 LG화학과 같은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LG화학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사람들이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주가가 지난번 이제 급등했다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LG화학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지금 요 정도 자리에서 지지선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이제 수급 엉킨 물량이 이제 소화가 되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거고,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가장 높은 거를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 가장 낮은 걸 기준으로 잡고 접근하시면 30만 원 정도까지는 회복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정도의 주가를 봤을 때는 네. 바닥이 좀 잡혔다고 봐도 네. 될까요? 그렇게 보이는데. 신규로 해서 이제 진입이 가능한 자리다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아까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설주 안에서 꼽아주셨죠? 네, 오늘 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네. 대우건설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시간 순으로 보면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대우건설이 새 주인으로 중흥건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 4대 건설사로 우뚝 올라서게 됩니다. 대우건설 본입 차례 중흥건설과 DS네트워크스 컨소시엄 등 두 곳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중흥은 2조 3천억 원을 그리고 DS네트워크스는 1조 8천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 매각이 성사되면 대우건설은 세 번째 주인으로 중흥건설을 맡게 되는데요.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2006년에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6조 6천억 원에 매입을 했고 그리고 2011년에 산업은행으로 재매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산은이 매각을 시도했으나 호반건설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불발됐었습니다. 당시 호반건설이 써낸 가격은 1조 7천억 원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번에 중흥건설이 써낸 2조 3천억 원은 꽤 높은 가격입니다. 경쟁 상대였던 DS네트워크스 컨소시엄에 비해서도 높은 가격입니다. 결국 높은 가격 탓에 매각이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대우건설의 재입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중흥건설 측이 인수가를 내리지 않으면 입찰을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흥건설이 인수 포기라는 배수의 진을 치자 최대 주주인 KDB 인베스트먼트 측이 재입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DB 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서는 인수 포기라는 상황은 막아보자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흥건설에 가격 조정의 기회를 주는 것은 특혜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 DS네트워크스 컨소시엄에도 참여하는 재입찰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흥건설과 DS네트워크스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인수 가격을 다시 한번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입찰 결정으로 기존의 본입찰이 번복되면서 대우건설의 주가 향방은 현재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브리핑 해주셨던 내용만 들어도 네. 상당히 이 매각과 이 입찰 과정과 그 제시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네. 많이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매각이나 입찰 과정에서 봤을 때는 늘 그래왔듯이 이 입찰가가 가격이 가장 중요한 네.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더라고요. 예상보다 그 비싸게 매각이 되면은 당연히 호재인데 또 너무 예상치보다 낮게 가격이 제시가 되면은 또 악재로 작용이 되는 경우도 빈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아쉬운 건 그래도 오늘 건설주가 다 좋은 상황에서 대우건설의 주가가 별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오후 3시에 인수 가격이 다시 제시가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 가격이 주가에 뭔가 변곡점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그 입찰 남은 그 회사가 지금 이제 중흥건설하고 DS네트워크인가요? 그 두 회사가 남았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중흥건설이 가장 유력한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금이 4,600억 정도, 예, 현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이. 근데 이제 지금 대우건설이 인수하려면 한 2조 정도, 저번에 2조 3천 했다가 이번에 다시 재입찰 들어가면 한 2조 정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흥건설은 이제 자기가 자기보다 더 큰 회사를 인수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무리가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좋은 그 주인을 만나면 그 시너지도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이 현대차 그룹으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지금 시너지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흥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금 자체를 만들기도 상당히 빠듯한 이런 회사다 보니까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부담으로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보시면 이제 구모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했다 결국은 매각했고요. 대우건설도 결국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큰 회사를 했다가 약간 이제 무리가 가고 오히려 시너지보다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됐던 이런 경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건설주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우건설 차트를 잠깐 볼게요. 대우건설은 오히려 지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보통 이제 그 매각을 할 때는 그 회사 업황이 가장 좋을 때 매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우건설이 지금 가장 잘 나갈 때인데 오히려 이제 주가는 지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에 만약에 이제 좀 자금력이 있던 호반건설이나 지금 뭐 일부 투자청 이런 데가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조금
주가에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인수 대상자와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향방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벌써 네 번째 기업인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이번에는 상장되지는 않은 기업인데요. 예. 벌써 그 상장을 준비하는 단계이지만 벌써부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카카오뱅크 이야기입니다. 지난 28일에 공모가 희망밴드를 33,000원에서 39,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만약에 공모가 상단으로 결정된다면 상장 이후의 시가총액이 1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상장 첫날에 상한가를 기록하면 시가총액은 24조 원, 국내 금융사 가운데 1위가 됩니다. 만약에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한다면 시가총액 48조 원으로 기존의 국내 금융사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KB금융과 신한지주를 합쳐도 이를 넘지 못합니다. 압도적인 시가총액 국내 1위 금융사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증권사에서는 적정한 시가총액 수준을 10조에서 20조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조 원이나 17조 원 정도를 예상하는 연구원들도 있고요.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장외시장에서 주당 9만 원에 거래되면서 시총 40조 원에 육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실제 상장 이후의 흐름에 이목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5일 코스피에 상장됩니다. 자, 요즘에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IPO 기업들 자체가 공모가가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이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톡이 워낙 이제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카카오에서 뭐라 해도 이게 흥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도 약간은 조금 좀 고평가돼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워낙 이제 카카오 자체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상장이 되면 일단은 그 상장되고 나서는 그 상장 논리 보통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뭐 따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종목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됐던 그 상장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거고요. 이 회사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우리가 보려면 1년 정도는 상장 이후에 지켜보아야 이제 이 카카오뱅크의 적정한 가치가 형성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상장은 그냥 단순하게 그 상장 이벤트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벌써 마지막 기업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네, 이번 주에는 상반기를 마치면서 이 중간 배당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결정한 시젠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젠은 지난 6월 11일에 중간 배당을 결정했었는데요. 당시 시젠은 주당 배당금과 지급 일정 등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었습니다. 중간 배당 기준일은 이번 주 수요일이었던 30일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28일까지는 해당 주식을 사야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1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젠은 또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시젠은 어제 델타 등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코로나19 진단 시약에 대해서 유럽 인증과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체외 진단 시약 인증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시젠은 앞으로도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나올 경우에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시젠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배당 이슈도 있었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이 시젠을 필두로 진단키트 관련주 전반적으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앞서 저희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 얘기는 좀 많이 해봤잖아요, 매니저님. 근데 그때 매번 이제 뭔가 진단키트들이 그동안 벌어온 캐시카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이 하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고 짧게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좀 같은 결에서 보십니까? 네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시젠도 최근에 이제 좀 어느 정도 현금이 좀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정책을 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주주 환원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배당 정책 이런 것도 주가 상승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적정 PER이라는 거를 봤을 때 그 적정 PER을 결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가의 금리, 그 다음에 배당 성장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배당 자체도
이 주가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또 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시젠이 지금 현재 이러한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다. 이런 건 좀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우리가 이제 배당 접근할 때 이제 주의사항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배당 그 기준일에 맞춰서 들어가면 배당은 받지만 이제 주가가 하락해서 오히려 이제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그 손실, 주가 하락의 손실이 더 크죠. 그래서 배당주는 그 어차피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받는 부분이니까 주가가 가장 쌀 때 들어가서 배당을 노리는 이러한 배당 정치 그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당주의 가장 큰 강점은 일반 이제 주식 매매, 차익 매매를 하는 단기 매매에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과하고는 좀 틀리게 이 배당을 위주로 가는 이 종목들은 상당히 좀 장기 투자자라든가 이렇게 변동 안정성을 좀 주는 이러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젠한테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고요. 하여튼 작년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시젠이 좀 다소 주춤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시젠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